그리고 이제 금과 은이에요. 금과 은도 똑같습니다. 금과 은이 왜 10월 21일 날 빠졌는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10월 10일부터 모든 자산에서 2주일 동안 10월 마지막 주 슈퍼위크가 시작되기 전 2주일 동안 계속 다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면서 해지하면서 다 빼고 정리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가 시작되기 슈퍼위크가 시작되기 전인 마지막 날 10월 21일 금요일 날 하루에 엄청나게 빼버렸죠. 기관들이 뺀 겁니다. 일단은 피해가자, 도망가자. 제가 볼 때는 11월 초 2주 동안은 관망을 할 거다. 그때 봤었죠. 근데 이제 셧다운이 언제 대충 끝나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10월 21일부터 쫙 빠지면서 슬쩍 오르는 듯 하다가 쫙 빠지면서 4,000달러 선에서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게 저는 10월 첫째 주까지는 가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이어도 다 좋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뜨기 전부터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좋지 않다. 여기서 이야기 서사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4,000달러에서 은도 50달러에 49달러 이게 지금 10몇 년, 20몇 년 만에 지금 이게 엄청난 건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그냥 올라가면 이유도 없이 올라가네요. 왔다가 나중에 다 도망가면서 시장이 충격받고 털려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털어주면서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면서 여기서 국제정세가 변하는데 그래도 금은이 믿을 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금은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또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해갖고 히토리오 잘 됐나?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서 아이고 잘 안 되네. 몇 주 더 지나면서 결국 또 터졌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런데 금과 은이 그런 몇 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4,000달러에서 상징적인 은은 49, 50달러에서 그러면서 서사가 계속 더 나야 돼.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그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10월 중순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금과 은이 올라가는 거는 예전과 다르다. 기축통화 패권, 통화의 패권 과도기 세계 국제정세가 변하면서 금과 은을 금융위기 때 같은 해지 자산이 아니라 법정 통화에 비견해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가져가는 거다라는 게 나오고 그런데 금은비가 지금 말도 안 돼서 은이 더 잠재력이 높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고 쑥 꺼져버렸어요. 너무 짧아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4,000달러 넣고 49.5달러 넣으면서 이기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이제 붙죠. 여기 투기꾼들이 종고점 넘으면 원래 붙잖아요. 그 붙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아직도 트럼프가 금은을 밀어주고 있어요. 역시 백악관을 다 막 금으로 떡칠을 하잖아요. 얘는 틀림없어요. 뿌락치야. 얘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민다 하면서 사실은 금이에요. 이놈은. 아주 교묘한 남의 나라 대통령을 놈이라고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이 양반은 금과 은의 수호신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맞아. 10월 10일 날 한번 터뜨려가지고 금은을 여기서 빵 터뜨리는 모습을 다 흔들릴 때 금은이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미국 중국 정상회담 한이라고 또 앞으로 미국 중국 2차전 한이라고 셧다운에 이제 11월 초까지 한이라고 지금 흔들리는 와중에 다시 금을 끌어내려서 여기서 국제정세가 이렇게 심각하게 더 막 격동의 세월로 변할 때 금과 은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이때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이번에 또 미국 중국이 뭔 일이 나는데 또 이번에 뭔 일이 나는데 그래서 또 흔들흔들 하는데 금과 은만 여기서 계속 이거 봐. 우연히 넘은 게 아니라 여기서 정리가 된다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딛고 올라가는 게 최선이에요. 최고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모습을 만드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 봐요. 그랬죠? 제가
이거 넘을 때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드렸었잖아요. 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금은 4,000달러를 지키는데 은은 49.5달러를 아직 지금 미적미적하죠. 아직 은의 서사가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 기관들은 여기 들어와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지만 결국은 또 묶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이제 기사들을 보자고요. 기사들 보면 재밌는 기사들이 나와요. 금값이 저렇게 10월 21일부터 지금 열흘 넘게 맥을 못 추니까 사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시죠. 삭소뱅크의 상품 전략 총괄이 나와가지고요. 금값은 올해 고점을 이미 지났을 수 있다. 트레이더들이 신중해지고 위험자산인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금시장의 조정이 앞으로 좀 더 길어질 거고 회복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27일날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 합의도 하고 있고 셧다운도 조만간 종료되고 그러면 금시장은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떨어질 수 있다. 3개월 뒤에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3,800달러로 5%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 냈고요. 세계 금협회에 있는 시장 전략가 분석가 역시 무슨 얘기를 했냐? 중앙은행 수요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충분히 금을 다 해놔서 모아놔서 어느 정도 이제는 관망을 할 거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부터 더 떨어질 거다. 심지어 온스당 3,500달러까지 금이 떨어질 건데 그것도 여전히 높다. 아주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 날 또 시티에서 나와가지고 시티그룹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 브라질, 인도, 대만과도 협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막 힘으로 윽박질렀는데 갑자기 얘가 부드러워지면서 서로 잘해보자 하면서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시진핑하고도 잘 지내보자 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있다. 금은 계속 더 떨어질 것이다. 셧다운도 조만간 끝나니까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금은은 그렇게 버티긴 버티지만 앞으로 계속 일단은 몇 달 동안은 더 떨어질 거다. 몇 주 동안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왕 건들락시도 나와가지고 채권왕 건들락시도 나와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9월 중순에 나는 채권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채권 사라는 얘기도 해야겠지만 지금 보니까 9월 중순에 한 달 전에 금 포지션을 원래 많아야 10%인데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25%까지 놀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일 날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금은 이제 내가 많이 줄였다. 이제 금은 재미 볼 만큼 받고 고점을 지났다. 리밸런싱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25% 갖고 있던 걸 10%까지 다 팔아치우고 줄였다. 이제는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해요.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장에서 모든 그 월가의 큰 투자은행 분석기관의 그 전략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감이 좀 잡힙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호라팡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미털기가 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은시장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금년 4월 22일부터는 은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은시장이 먼저 저항선을 넘어가면은 금시장이 끌려서 같이 금의 저항선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이미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은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여기였던 것 같아요. 눈치 빠른 기관들이 여기서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운이 앞으로 정말로 예전과 다르게
몇 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빵 한 번 뜰 것 같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35.40 넘으면서 난리 났다고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조용했죠. 그때 이제 제가 영상 만들었죠. 이때 이미 기관들은 뒤늦게 2차로 들어와갖고 사람들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금년 6월. 그리고 이제 ETF 막 금은 ETF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치 빠른 개미들도 이때부터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요. 들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던 거죠. 대부분의 왜 금은 시장에 있는 전략가들, 분석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이런 거 공부하고 월가에 와가지고 회사에 이익 내주고 하는 회사원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무리 월가에 월스트리트 막 엄청난 데서 일한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똑같아요.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보는 대단한 월가의 구루로 인정받는 아니면 엄청난 경제학자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탑티어로 인정해주는 JP모건, 제이미담 전 세계의 거시경제의 흐름과 이 모든 거를 유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급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제가 처음 유튜브하고 영상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환구의 경제연구소 거기에 뭐 게스트가 한 분 나왔는데 그분이 홍콩 골드만삭스 뭐 팀장인가 그분이 나왔죠. 그때 뭔 얘기했나 기억도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영상까지 만들었잖아요. 아니다, 틀리다.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나왔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까지 오를 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여기 오르면서부터 거시경제의 변화나 이런 다극화나 이런 데 기축통화 패권이 약해지고 하면서 금은이 오를 수 있겠구나. 너무 비싸서 못 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왕이면 자기들이 정해놓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다. 더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면서 그 이제 뒤늦게라도 매집하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렇게 일괄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무작정 내가 더 떨어졌고 나서 이 가격에 주셔야지 하고 그런 가격 담합처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 사람들은 진짜 더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은인데요.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 이 큰 매크로를 기축통화 패권이라는 걸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금은이 갑자기 왜 올랐지? 거기 있는 전략가들도 정말 금은 시장에서 지난 70년대부터 기축통화 패권 때 어떻게 변했고를 꾸준히 봐갖고 나이가 진짜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라면 평생 금시장에서 몸담은 사람이라면 이번 변화가 어떤 건지 알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 30대, 40대일 거 아니에요. 거기도 전략가들이. 맞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과거에 금은이 어떤 식으로 떴는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살아온 시절은 거짓 기축통화의 시대예요. 그래서 금은이 떠봤자 금융위기 때 뜬 것밖에 몰라요. 한 번씩 떴다가 가라앉고 떴다가 가라앉고. 근데 이번엔 그것보다 굉장히 많이 떴단 말이에요. 급하게 떨어진 만큼 일단 어디까진 떨어질 거다. 뭐 지금은 뭐 다른 얘기 뭐 디베이스먼트 트레인드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 자기들은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 대부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대부분 과거에는 어땠나를 봐요. 비슷한 경우를 찾아요. 그리고 이번도 그런 경우이니까 이렇게 갈 거다라고 봐요.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의 생명주기, 기축통화의 원리 해가지고 예전에 1970년대부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변했나 이 스토리를 다 아는 정말 백전노장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 다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고 현역에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외국이나 이런 데 있는 분석가라는 사람들 잘해야 40대, 50대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70년대 때는 애기였어요. 저처럼. 그죠? 이런 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어쨌든 지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엔 어떻게든 일단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지금 은인데 이건 이제 지들마다 짚는 게 다르겠지만 이건 이제 피보나치를 보는 그게 틀려가지고 그런데 걔네들이 보는 피보나치는 무조건 뭐 2파 3파가 뭐 무엇보다 낮으면 안 된다 해서 여기서부터 볼 텐데 저는 예전부터 제가 좀 다르게 봐요. 거시경제하고 섞어가지고 스토리를 저는 지금 여기 그 4월 22일부터 저는 은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2차 변화의 바람이 작년부터 주시했던 이게 지금 불었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뜨는 거를 이걸 밑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44.19 이 두 번째 저항선 보이시죠? 딱 그 수준이에요. 여기 피보나치로 지금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요렇게 딱 요렇게 괜찮아요.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텐데 아마 기관들도 여기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도 그러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과거의 패턴을 봐가지고 이렇게 보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뭐냐 그때 카톡에서 얘기가 나와서 카톡으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제대로 자세히 볼 겁니다. 바로 미국 CME 상품거래소의 증거금 인상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셨죠? 지금 왜 시장에서 앞으로 이만큼 막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얘네들은 이 금, 은 그 전략수에 있는 애들은 과거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기축통화 패권으로 몇십 년, 70년 동안에 50년 동안 이렇게 보는 애들은 거기에 거의 없어요. 심지어 그 현직에 있는 애들도.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고 또 지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언제적 기사냐면요. 10월 27일 기사예요. 이번 주 기사예요. 얼마 안 됐죠? 무슨 얘기냐? 거래소 금 트레이더를 못 구해서 난리래요. 시중에서 지금. 보너스를 3배나 준대요. 나 여기가 취직해 볼까? 근데 경력이 없어서 안 되겠네. 거래소, 상품 거래소, 그 다음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들, 심지어 그냥 정유사들까지, 뭐 현금 투자하려는 회사들, 기업에서까지 금 전문가, 금 트레이더 경력직을 돈을 막 3배, 4배씩 준다고 사방에서 사람을 못 구해 난리래요. 금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나? 금 가격이 지금 21일날 곤두박질 쳤는데도 아니지. 지금이 매집할 기회인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얼마큼 매집해서 앞으로 진짜 오르려나?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금 전문가를 자기들 헤지펀드에도 워낙 금 전문가가 없어서 금 전문가를 모시고 거래소에서도 네가 맡아갖고 거래 좀 해봐라 하려고 하고 회사에서도 돈 많은 정유회사 그런 데서도 모으고 난리래요. 왜 그렇게 못 구하냐? 사람이 없대요. 인재 풀이 얇다. 여기 나옵니다. 금은 가장 시총이 큰 시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금 시장에 트레이드하는 그 안에서 트레이드하는 그 큰 손들 기관들이 몇 개 없더라 이거예요. JP모건 있고 HSBC 있고 USB 그룹 있고 소수의 투자은행 몇 개만 지들끼리만 해먹는 시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몇십 년 동안 거짓 기축통화 달러의 시대였기 때문에 주식을 봐야지 채권을 봐야지 아무도 금시장은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금을 왜 해 저거 저 돌덩이 저기 거래하는 저기 상품 거래소 애들이나 하라고 하죠. 우리는 신경 돈도 안 되는 거 쳐다도 안 봅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몇 명이서만 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금이 이렇게 뜨고 앞으로도 더 뜰 수 있다고 뭐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 막 그런 얘기를 막 월가의 유명한 사람들 탑 거시경제 크게 보면서 정말 유명한 구루라고 하는 1티어급들이 10월 달에 나와서 다 떠들었잖아요. 지난 2주 동안.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뭐지? 한 거예요. 뒤늦게. 똑같아요. 기관들이라고 날고 기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중앙에서 자격증 딴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뒤늦게 트레이더와 세일즈맨을 잡으려고 하는데 시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소수의 은행에만 자리가 있었던 귀금속 트레이더들은 이제 실물 거래소 헤지펀드로 옮기면서 그동안 은행에서 받던 보너스의
두세 배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인재 풀이 가뜩이나 얇고 공급도 더 적다. 재능 있던 트레이더들은 최근 다 은퇴했다. 나이가 들어서 다 정년퇴직하셨고, 이제 저기 뭐 그 졸업해가지고 M&A 뭐 자격증 따고 해가지고 월가에 취직해갔다고 온 애들 보면은 얘네들은 금은시장에 경험도 없고 공부도 안 해본 애들이고, 최근에 빅테크 엔비디아는 제가 빠삭하게 공부했는데 테크 산업 요런 것만 AI 요런 것만 다 알고 있는 애 공부한 애들이지, 실물 귀금속 트레이더들이 거기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된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몇십 년 하던 애들은 다 지금 은퇴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진짜 경험 있는 인력은 드물고 젊은이들은 그 비인기 종목 귀금속 거기 금은시장을 왜 갑니까?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저 내일 건너가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금은시장에 있는 트레이더들조차도 이 몇십 년 동안에 기축통화의 생명이 과도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근본위제를 벗어버리고 해서 이것이 지금 다시 국제정세가 변하면서 달러의 생명주기가 끝나서 지금 이렇게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금은시장을 바라보는 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지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면은 뭘 보냐. 대부분 인간 심리가 본능이 과거의 경우를 봅니다. 뒤늦게 참고서를 찾아요.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뭔 일이지? 과거에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경우는 그 사람들이 보는 금은시장이 올랐다 내리는 건 뭐냐? 결국은 차트에서 변화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게 되는데, 결국은 뭘 봅니까? 금융위기나 전쟁이나 뭔 10년, 15년에 한 번씩 뭔 일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해가지고 달러로 확 몰려야 되는데, 달러도 일단은 못 믿겠어요. 처음에 막 달러도 버리고 채권도 버리고 나중에 이제 달러도 좋지만 금과 은도 좀 안전자산, 해지자산으로 갖고 있어야겠어요. 갖고 달러도 오르는데 금, 은도 같이 이렇게 아니지. 달러 버리고 금, 은으로 이렇게 오르던 시대. 그때 금은이 언제까지 올랐고 언제가 되면 끝물이고 무슨 과정을 거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금은은 똥값이 됐는가. 그 패턴을 찾아서 참고서에서 찾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대충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금융위기가 어디선가 빵 터져요. 아니면 어디서 엄청난 전쟁의 위기가 터지던가 세상에 뭔 일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최고야. 뭐 다 버려 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달러도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주식 버리고 채권 버리고 달러 버리고 다 버리고 현금으로 와요. 그리고 그 현금도 이제 어디로? 금하고 은 비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은이 오를 때 보면 처음에는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금 ETF로 돈이 들어와요. 금 ETF로 돈이 들어오고 선물시장으로 그 종이금, 종이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거래하는 그걸로 돈이 쭉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너무 올랐다 싶으면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나 뒤늦게 들어와 너무 비싸 어떡하지? 좀 싼 거 없나 하고 봐요. 그 싼 게 뭡니까? 금광주. 금과 은에 관련된 금광주, 뭐 광산주 그런 게 올라요. 쭉 올라요. 같이. 금하고 은하고 관련된 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하고 은값이 너무 올라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만히 그때 이제 참고서를 봐서 역사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면 그 다음에 뭔 일이 나오냐? 정부에서 나서요. 정부에서 왜 나서죠? 달러가 너무 떨어져서 기축통화가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금과 은에만 몰리면서 달러를 버리고 금과 은으로 가면은 기축통화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거를 기축통화가 무너진다는 건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축통화 세력, 전 세계 달러판을 잡고 있는 금융 세력이 그 꼴을 안 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 은으로 몰리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겠어요. 어떻게 막을까요? 과거 역사책을 봤어요. 금융위기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금은이 무섭게 오를 때.
금은시장에 사람들이 돈을 못 들어오게 하고 쫓아내는 일을 하더라. 그게 뭐냐? 선물 증거금, 유지 증거금. 그러죠? 레버리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래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시 증거금이 있어요. 위탁 증거금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너무 시장에 투기가 쏠려가지고 여기서 아주 위험해진다. 시장이. 이거 막 한 번씩 막 요동을 치면서 다른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엄청나게 이제 막 한강 가서 목매달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고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걱정돼서 이걸 못 보겠다.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갑자기 그 거래하는 CME 같은 상품 거래소에다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룰을 바꿔요. 이 시장에 개미들 함부로 들어와서 다치지 않게 들어오려면 최소 1억씩 갖고 들어와. 1억 일단 계좌에 박아놓고 들어와. 1억 없으면 거래하지도 말아. 오지도 말아. 그리고 그걸로 몇 배 레버리지를 해서 거래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러우게 되면은 바로 청산매매 해가지고 바로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돈을 더 걸어. 해가지고 돈 없는 애들은 들어오지도 말아라. 부자들만 들어와라. 그래서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쩔 때는 일주일에 3번, 4번 연속으로 막 팍팍팍 몇십 프로 올려버려요. 다 그렇게 올리면은 돈이 여유가 없는 애들은 조금만 일단 여기서 난 도망가야겠다.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거 지금 위탁증거 유지증거 못해하고 강제로 쫓겨나니까 돈도 못 벌고 일단 도망가야지. 겁나서 이제 돈 없는 애들부터 그 소식 나오자마자 도망가요. 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앞으로 더 올라가. 버텨 하는데 월요일날 증거금을 이만큼 올리고 수요일날 더 올리고 토요일날 여기까지 올리면은 여기서 도망가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이제 증거금 더 내라고 하면 낼 돈도 없고 그러면 그거 돈 융통해서 못 내면은 다음 주말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못 낳고 주말 사이에 묶이면은 이제 월요일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강제 청산매매 당하고 빚쟁이 되네. 저는 여기서 그만 먹고 도망가겠습니다. 형님 나머지 잘 권투하십시오 하고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올리기만 해도 겁나는 애들 확신이 없는 애들 돈 없는 애들은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몇 배로 계속 올리면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나부터 팔고 나는 안전하게 여기서 먹고 그만 떨어질라요 하면서 다 파니까 금은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완전히 떨어뜨리고 나서 심지어 지금 달러에 대항하는 금은 세력을 완전히 찍어 눌러야겠다.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특히 그때 이제 국제 정세를 봐가지고 아 이놈들이 중국이나 이런 놈들이 뭐 달러 버리고 금은을 더 모으려고 하면서 그거를 전 세계에서 보면서 금은에 더 모여들고 있네.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는데 어디 감히 달러 기축통화에 도전을 해? 그럴 때는 정말 그 증거금을 말도 안 되게 때리고 시장의 룰을 다 바꿔요. 국가 정부가 나서 어디가? 미국이. 그래서 그럴 경우에 폭락을 합니다. 20에서 30%를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조용히 그 가격에서 오르지도 못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금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처음에는 금과 은이 올라. 가격이 ETF가 사람들이 막 몰려. 이게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막 금광주, 은광 뭐 좀이라도 금은 색깔이 있는 관련된 주식이 다 올라. 뭐 금 토큰 들어간 비트코인도 오르고 막 나도 금 19예요 하면 걔네들까지 다 올라.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다 하면은 정부에서 CME 거래소에서 야, 그 증거금 좀 올려봐. 아니면은 내가 이제부터 10월 며칠자부터는 금시장, 은시장은 당분간 막아놓겠습니다. 스탑시키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예전 역사책을 보니까 나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은 가격이 한번 출렁하고 빠져. 아유 증거금 올린대 하면서 증거금 올려도 버틸 수 있어. 근데 또 올린대 앞으로. 그런 소문이 있어. 아, 난 여기서 빠져야겠어. 금은 가격이 팡 빠져.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약한 거는 더 빠지겠죠. 예를 들면 뭡니까? 금은 가격이 5% 7% 빠졌을 때 그날 금광주 그런 거는 9% 10% 빠졌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금 은 가격이 빠질 때
ETF가 더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금광주, 은광주는 그냥 쭉 빠지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재미도 못 봐요. 금광주, 은광주 그 차트를 보세요. 그거는 욕심낼 게 못 돼요. 그런 거는. 그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계속 증거금을 계속 올리고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20%, 30% 쭉쭉 빠지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또 조용한 시대가 오더라. 달러는 다시 강해지면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해요. 응? 여러분들도 그렇게 학습을 할 거예요. 지금 아마도 몇 년 전부터 금과 은을 모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번쯤 더 금융위기가 오겠지? 제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한테 선동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참고하고 결정은 여러분들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다르게 봤어요. 예전부터 다르게 봤고 이번은 다른 금융위기 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왜 시장에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 트레이더들은 금은 가격이 오른 이 패턴을 과거 사례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는 거예요. 저처럼 기축통화의 흐름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30년 만에 50년 만에 변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그 현지에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노후를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 걔네들이 볼 때는 지금 패턴이 어떻게 왔습니까? 금은 ETF에 금년 4월부터 엄청나게 돈이 막 몰려갖고 지금 이렇게 막 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금광주, 은광주도 9월부터 같이 막 오르고 은도 오르고 백금도 오르고 팔라듐도 오르고 난리가 다 같이 올랐어요.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X나 Y나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오르나 자기들이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 막 싸우는 것 같고 뭐가 관세가 안 되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올라갔다 이거죠.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 근데 이제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결국 협상했네. 1년 유예했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갑자기 동맹들을 챙기기 시작하네. 그리고 중국하고 싸우지 말자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벤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거시경제를 보는 입장도 다르죠. 저는 이 이벤트가 끝났다고 보지를 않죠. 단기간에 안정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더 발전된 2단계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얘네들이 볼 때는 그런 게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요. 10월 17일에 CME에서 즉 폭락이 일어나는 10월 21일 3일 전에 즉 금요일날 딱 올려도 금요일날 올려요. 토요일 일요일 겁나게 만드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묶였다가 월요일날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10월 17일날 미국 CME에서 여기 봅시다. 17일날 드디어 증거금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과거 패턴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위기가 됐을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금으로 몰렸을 때 그 패턴을 자기들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은이 오르고 금광주가 오르고 막 금은 색깔 입힌 건 다 오르고 모두가 오른다 했는데 이때부터 시장이 너무 과열되네 하고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CME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증거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3일 뒤에 금은이 폭락을 했어요. 걔네들이 볼 때는 과거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앞으로 20% 30%가 빠져야 돼요. 과거의 패턴하고 만약에 똑같다고 보면. 그리고 나서 금은은 계속 제정신을 못 차리고 몇 년 동안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땐 과거 패턴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훨씬 금은에 많이 올리긴 했어. 자, 이제 대충 이제 나오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제가 원래 이 기사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네요. 왜냐하면 분석이 엉망이에요. 저는 이거 이렇게 몇 줄 보면서 바로 피식피식 하면서 갔는데 아마 대부분은 쏙 빠지실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글쓴이가 어떻게 자칭 전문가라는 분이신 것 같고요. 정일품 골드? 이런 사이트에서
금, 은을 보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나름 실력자라는 분이 분석을 냈어요. 급락이 어떻게 됐나. 잘 분석하셨고 제가 한번 쓱 봤는데 10월 21일 오후 5시경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다. 막 해가지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 발언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이 갑자기 급해졌고 그 와중에 CME에서 증거금 인상을 17일부터 발표를 했고 그래서 15분 만에 갑자기 매도 폭탄이 떴는데 이게 자기가 국제 거시 자산 시장을 분석할 때 영국 중앙은행에서 위험을 경고해서 뭐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그럴듯하게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순 엉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 실명은 안 나왔죠. 괜히 또 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게 뭐 그래서 결국은 일봉 차트를 분석해서 상승 추세선에 첫 눌림목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맡겨라 이거예요. 나한테 이제 돈 맡기고 장사해라. 내가 투자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CME 그룹의 그 증거금을 올렸을 때 그때 폭락이 나왔다. 예전에도 그랬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뭐 거시경제에서 뭐가 어쩐다고 막 자기가 갖다 붙이는데 그거는 이제 그 몇 가지가 맞으니까 나머지를 이제 다 두드려 맞추면서 자기 암시에 빠진 건데 제가 볼 땐 논리적인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점이 많아가지고 카톡에다 대충 이제 뭐 다른 얘기만 썼는데 역사를 봅시다. 과거에 어땠는가. 역사를 보면 이래요. 금 선물 증거금은 그때 우리 사이트에서 회원 한 분이 알려주셨던데 여러분도 근데 링크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로도 되더라고요. 한글 사이트로 CME 거래소죠. 여기서 이제 증거금이 나와요. 메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 골드에 관련된 이 항목을 찾아갖고 상품 코드를 해서 보면은 항목이 지금 이렇게 증거금이 40%로 뭐 지금 올랐다. 최근 뭐 선물 며칠치 거래에 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봐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피리어드가 이렇게 다른데 결국 이렇게 2만 달러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40%가 어디에서 비교해서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자료만 보여줘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도. 그러니까 예전부터 악명이 높았어요. 증거금을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올릴 것이고 이것은 언제쯤 갔다가 또 내릴 것인가라는 아무런 정보를 안 줘요. 이놈들이 일부러. 이거는 블랙박스라고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밀실에서 지들끼리 정해요. 시장이 아주 불공평한 거죠. 그냥 지들이 봐서 선물 증거금을 얼만큼은 더 올려야겠다면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올리고 올리는 이것도 엿장수 맘이에요. 뭐 어떤 거래가 어떻게 돼서 얼만큼 올렸다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발표될지도 몰라요. 오늘 했다 내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지들 맘대로라는 거예요. 지들이 봤을 때 시장이 안정될 만. 그러니까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올리면은 여기쯤에선 발을 빼야 되나? 나중에 큰 피부기 전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요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얼마나 이게 올랐고 이런 거를 보려고 해도 데이터도 제대로 제공도 잘 안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상황을 보면요. 자 보십시오. CME 그룹이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CME 그룹이 금과 은의 선물 증거금을 인상했던 것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종종 있던 일이다. 증거금 인상하는 이유는 보통 가격의 과열을 막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거래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금을 늘리게 된다. 이러한 증거금 인상 조치는 과거에도 특히 금과 은 선물 시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시행됐고 어떤 패턴으로 가서 금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과거 패턴을 이제부터 우리도 봅시다. 그 트레이더들이 본 것처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한 데서 증거금을 올리는데 과거 사례를 볼게요. 최근 15년 동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시작된 2011년부터 볼게요. 2011년도에 CME 그룹은
7월하고 8월 사이에 금과 은의 선물 증거금을 연속으로 4차례 인상을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언젠가? 2011년 7월하고 8월 사이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때죠. 근데 지금 금과 은 가격이 지금 달러가 그동안 엄청나게 퍼지면서 20세기에서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죠. 여러분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여기. 그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아이고 그냥 다 버리고 달러로 가 했다가 지나면서 이번 금융위기는 앞으로 뭐 더 이제 달러를 더 많이 풀어갖고 이걸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달러가 흔해져서 쓰레기가 됐는데 앞으로 달러를 더 푼다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금은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쫙 올라갑니다. 이게 금이에요. 2009년도부터 쫙 올라갑니다. 2010년, 2011년도 7월까지 2년 반을 올라가요. 2년 반을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마스터 플랜이 시작됐구나. 이 돈을 푸는 것이 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의 일부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이때부터 달러를 꾸준히 줄여나갑니다. 10몇 년 동안. 그리고 금과 은과 다른 비중을 더 외환보유고를 다양하게 늘리죠. 맞죠, 여러분들?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마스터 플랜 세력이 앞으로 달러를 더 많이 풀면서 뭔가 작전을 10몇 년 동안 할 건데 이때 이제 금과 은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달러를 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달러를 더 많이 써야 돼요. 10년 동안 달러를 풀 건데 달러를 더 많이 써야 돼. 더 많이 쓰지는 못해도 어쨌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금과 은 가격을 찍어 눌러야겠다 해서 베어 스턴스 금 시장은 너무 커서 작전 세력이 못 찍어 누르죠. 하지만 금 시장이 한 8분의 1, 9분의 1밖에 안 되는 은 시장. 은 시장은 참가하는 참가 기관이 아까 본 것처럼 전체 투자은행 중에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짜잘해요. 그 주포들이 얼마든지 조작을 하면 되는데 이번 베어 스턴스가 무너졌는데 걔가 은 시장을 엄청나게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자였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한테 넘겨요. 네가 한번 앞으로 은 가격을 잘 좀 찍어 눌러보렴. 금 가격을. 은 시장을 조작을 해서. 은 시장은 너 혼자 충분히 조작할 수 있게 우리가 이 베어 스턴스를 너한테 홀값에 넘길 거고 네가 마음껏 조장하면서 공매도 하고 조작하고 작전하고 해도 우리가 뒤에서 다 커버해 줄게. 다 눈 가림 해주고 걱정을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잘 해보자.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은시장도 보세요. 은시장이 여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8년도에 빵 했다가 이때부터 치고 올라가요. 당연히 2년 반 동안 치고 올라가는데 금이 오르는 것보다 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왜? 금과 은이 같이 오르는데 나중에 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금이 너무 비싸고 뒤늦게 은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금보다 은 가격이 몇십 배로 억눌려 있구나 하면서 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JP모건에 넘겨줘요. 넘겨주고 은 시장을 찍어 누르는 거 보이시죠? 2013년도까지 찍어 누릅니다. JP모건이 작업에 들어간 거죠. 찍어 누르는데 지금 2013년도 7월 8월에 7월 8월에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2011년도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지금 은시장을 JP모건한테 넘긴 다음에 7월 8월에 이제 도움을 줘요. 어떤 도움을 주냐? 그 선물 유지 증거금을 CME에서 막 인상을 해요.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일주일에 4번에 걸쳐서 쫙쫙쫙 인상해서 다 쫓아냅니다. 다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도움을 줘요. 빨리 금은 가격을 떨어뜨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때 한번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은 가격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2011년 7월하고 8월 사이에 금과 은의 선물 증거금을 4차례 연속 인상해서 이렇게 떨어뜨렸다. 그리고 금도 찔끔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금과 은의 증거금을 올렸는데 더 재밌는 건 금은 금보다 은 증거금을 훨씬 많이 올렸다. 2011년 5월 달에 지금 여기 딱 맡기고 나서 2011년 5월 달에 은 선물 증거금을 무려 37.9%로 인상을 했다. 은시장에서 다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시장을 이렇게 잡으니까 나중에 금시장도 같이 끌려 내려오더라. 자, 보세요. 2011년 4월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5월 달부터 지금 쭉쭉쭉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장대, 이 보이시죠? 일봉입니다.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금과 은이 2년 반 동안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뭔 일 생겼다고 이때부터 버립니까? 이때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스푸핑이나 공매도용법으로 억지로 지금 JP모건이 잡아 끌어내리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5월 달에 여기 보이시죠? 기사 제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2011년 5월 달에 이때 CME 거래소에서 은 선물 증거금을 갑자기 38%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팍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버티는 애들 가지고 잘 관리하다가 여기서 한번 또 떨어뜨리고 2011년도에요. 지금 2011년도 4월 말부터 5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2011년 9월까지 넉 달 동안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시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금이 어떻게 됩니까? 2011년도 4월부터 금은 9월까지 오히려 더 올라요. 계속 올라야지. 지금 2년 반 동안 올라왔는데 뭐 증거금 좀 올리니까 살짝 쫄다가 그래봤자 뭐 어쩌라고 하고는 두 달 만에 9월까지 더 올라요. 8월까지 오르는데 계속 지금 2011년 4월부터 은시장에서 증거금을 금보다 몇 배로 더 많이 올리고 JP모건이 털면서 은시장에서 이렇게 털어내니까 금시장도 똑같이 좀 이게 지금 멈춰요. 멈추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계속 금으로 몰려들어가지고 7월, 8월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 은시장에서 이렇게 해도 잘 안 잡힌다. 말을 안 듣는다 하니까 CME에서 또 7월하고 8월에 금과 은 선물 증거금을 4차례 연속 인상했다 이거예요. 이제 이 차트가 보이시죠? 네가 한번 떨어뜨려 봐라 은시장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때 은선물 증거금을 팍 올려주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두 달 동안.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금시장도 연동돼서 오야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 정도로 우리가 죽지 않지 하고 계속 금에 몰려와요. 너무 올라가죠? 그러니까 7월달하고 8월달 사이에 4번에 걸쳐서 은시장뿐만 아니라 금시장까지 선물 증거금을 4차례 연속 인상을 해요. 더 못 올라가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잡고 어라 멈칫하는데 그냥 갔다가 내려 박아요. 9월 달에. 이거 이제 시장을 조작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시장이 버티고 버티다가 그때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선물 증거금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더 이상 시장에 새로운 참여자는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서 엄청나게 조작질을 하면서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몇 달 동안. 거의 뭐 6달, 7달 계속 가죠. 그러니까 금시장도 요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흔들 하면서 그 가격으로 몇 년을 갑니다. 맞죠? 몇 년을 가다가 2013년도에 이때 어설픈 나라가 하나 들어와요. 어설픈 나라가 들어와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요새 이제 너무 올랐나 하고 지금 2011년도부터 언제까지 2년 동안 횡보를 하네. 근데 제가 잘 보니까요. 저도 좀 어디서 공부 좀 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여기 금 가격이 횡보를 하는데 밑에 저항선을 지켜요. 여기 보이시죠? 맞죠? 지지선. 금 가격이 막 올랐다가 너무 올랐네 해서 막 선물 증거금을 막 계속 올려가지고 그 이후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횡보를 하는데 2년 동안 횡보를 하는데 밑에 이 지금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바다 건너서. 왜냐?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옆에서 좀 잘 아는 나라들 형님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지금
2008년도 9년도 금융 모기지론 사태 터졌는데 이게 그냥 터진 게 아니야. 앞으로는 저렇게 달러를 많이 푸는데 달러 시대는 끝났어. 이미 저기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좀 뭘 좀 아는 나라들은 금을 중앙은행들이 모아가고 있어. 이게 다 지금 10년 뒤를 보고 모으는 거야. 너 그거 아냐? 이 촌놈아? 이 아시아 촌놈아? 그게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2013년도에 뒤늦게 아유 우리가 그런 걸 경제를 몰라가지고 예전에 IMF도 당하고 정말 제가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대한민국도 금을 조금 좀 모아놔야겠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금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 나도 공부 좀 했거든 여기. 이때 들어옵니다. 한국은행이 이때 금을 사요. 재밌죠? 금을 사는데 그때부터 작살이 나요. 아시겠어요? 꼭 타도 그때 탔어 버스를.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작살이 나냐? 왜 작살이 날 수밖에 없죠? 이 마스터 플랜을 몰랐으니까. 이 마스터 플랜을 알면 달러의 마지막 통화의 생명주기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일부러 달러를 풀면서 금은 가격을 JP모건에서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걸 알면 다음번 10년 뒤에 금융위기가 터지든 전쟁이 터지든 새로운 국제적 긴장 상태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제로금리에 가깝던 달러의 금리를 확 땡기면서 전 세계를 2차 대전 직전처럼 편가르기로 이념 선동을 하면서 무슨 코로나가 터지든 뭘 하든 간에 아무튼 새로 간에 금리를 쫙 올리면서 전 세계 달러를 다시 쫙 흡수하고 환율이 막 엄청나게 막 1,300원, 1,500원까지 한번 찍고 하는 시대가 오면은 그때부터 마지막 기축통화 패권의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기존의 금융 세력하고. 요렇게 보고 나서 그때가 언제일까 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거 보고 2013 그런 기축통화 패권의 마스터 플랜의 흐름을 알았다면 앞으로 계속 찍어 누르겠구나 라는 거를 알죠.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은시장을. 그러면 금시장도 앞으로 좋은 시절은 다가오고 쭉 떨어지. 근데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정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구촌에 지금은 많이 알지만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한 1% 알았을 거예요. 대충 상상을 하자면. 저는 계속 어떻게 이런 재미로 이렇게 하나를 보면 파고드는데 그런 이제 의혹이 살살 들었던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름 혼자 생각하다가 그때가 언제일까 하다가 빵 터지니까 이때인 것 같다 봤던 거죠. 어쨌든 한국은행이 2013년도에 사겠다고 바다 건너서 열심히 모은 돈을 보따리를 싸고 금을 삽니다. 바닥 다졌다. 앞으로 보니까 달러는 끝나고 금은 오를 수밖에 없대더라 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요렇게 빠지죠. 은시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빠지죠. 찍어 누르는데 누르다가 이제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오면서 러시아 퇴출시키면서 한번 이렇게 오르다가 내리지만 결국은 그때부터 쭉 오르죠. 이게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때 진짜 지지선이네. 야, 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그때 제가 2022년도에 지지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지지선에서 더 떨어지진 않죠. 은이에요. 은. 쫙 오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때 여당 야당이 다 나와가지고 세상 이 멍청이가 지금 국가의 돈을 가지고 금덩이를 왜 사다 살 게 없어서 이러니까 안 되지. 그냥 그냥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그 이후에 한국은행장이 되는 애들이 전부 다 발발발발 떨어요. 금 산다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요. 천하의 대역적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은행은 2013년도 이후로 금년까지 12년 동안 금을 안 삽니다. 다른 나라들 열심히 늘려가는데 얼마나 그때 면박을 줬으면 이 당시 한국은행장이 금 얘기만 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벌벌벌 떤다는 얘기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이때 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요. 2008년도에 전남 한평에서 한평 군수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금이 오른대더라 해가지고 황금박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유 가격도 막 오른다 좋아했는데 몇 년 뒤에 이렇게 폭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걸 또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죠? 황금박쥐 보면서 요새 황금박쥐 한번 가봐야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그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 같이 만들어서 하루에 관광객이 몇만 명씩 온대요. 그래서 그 황금박쥐를 구경을 하고 그 밑에 이렇게 뭐 손 넣어서 뭐 만지는데 거기서 기운을 받고 간대요. 한번 저도 기운 좀 받아야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생겼다. 다시 증거금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증거금 얘기로 돌아와서 2011년하고 2013년도에 이렇게 증거금을 때려갖고 시장을 찍어 눌렀다. 결국 왜 이렇게 찍어 눌렀나 상황을 봅시다.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이 왜 그때 이렇게 올렸냐. 이제 딱 보니까 보이시죠. 즉 2011년 여기 4월 말에 CME 상품거래소에서 은선물 마진을 2주 만에 4, 5회 급격히 은시장만 그렇게 잡고 올려요. 거래 비용이 무려 84%가 상승합니다. JP모간한테 넘겨주고 나서 바로 은가격 후려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증거금을 말도 안 되게 올렸대요. 그냥 근거도 없어. 부르는 게 갑자기 엿장수. 지들 맘대로 올리고 은시장을 완전히 떨어뜨리면서 금시장을 끌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급증하는 포지션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날아가고 다 도망갑니다. 이때 은시장은 20% 급락하게 됩니다. 몇 달에 걸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금값이 근데 왜 갑자기 은시장에서 이런 일을 했냐. 그때 이제부터 달러의 생명은 끝났다 하면서 그때 중국이 나와가지고 달러 국채 대신 앞으로 금을 외환보유고에서 점점 늘리겠다고 2011년도에 선언을 합니다. 그걸 보고 미국의 기축통화 기사 읽어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기축통화 세력들이 이건 아니지. 감히 달러를 쓰레기로 만들고 다 같이 금 사자고 선동을 하네. 중국 놈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스터 플랜 하려면 금은 가격을 확실하게 잡아놔야겠습니다. 해가지고 JP모건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CME에서 증거금을 올리면서 팍팍 후려쳤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렸고 금은 가격은 최고점을 친 다음에 20%씩 뚝뚝 떨어졌다 이겁니다. 당시 미국은 달러에 대한 도전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써 1시 반이야. 죄송합니다. 4월 말에 은선물 시장 공격을 시작으로 해서 8월에도 선물시장 증거금을 또 2차례 인상했고 결국 단기 금리도 인상하고 선물시장 대량 매도 물량이 투하되고 투자은행들이 금시세 조작 행위가 하는 거 다 방치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금 가격을 2년 만에 1920달러에서 1100달러대로 내렸고요. 은 가격은 무려 49달러에서 19달러대로 가에 3분의 1 토막을 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40% 내렸다는 거죠. 자, 지금 금은선물 증거금 인상은 이렇게 됐다. 2013년도에도 이렇게 올렸다. 2011년도 말고 지금 2013년도 얘기도 나옵니다. 2013년도 4월 달에 또 내렸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한국은행이 금 사러 갔다가 엄청나게 당했다. 선물 증거금 올릴 때마다 지금 보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선물 증거금은 미국에서 왜 올렸습니까? 감히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해? 여러분 이제 달러 버리고 금 사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와? 그거 용납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금은 몇 년 동안 허덕였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씩 뜨는 기회가 왔었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트레이더들은. 그래서 금시장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어땠습니까? 금 ETF 엄청나게 오르고 금광주도 오르고 은광주도 오르고 몇 년 동안 쫙 올랐어요. 지금 한 2년 동안.
제가 금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했을 때부터 무섭게 올랐어요. 그죠? 여기에서 2024년도부터 해서 지금 1년 좀 넘게 올랐죠. 쫙 올랐는데 은시장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제 요새 시장에 나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달러의 생명은 끝났다. 달러를 버리고 금, 은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10월 달에 나왔어요. 맞죠? 그런데 10월 17일부터 CME에서 미국 정부하고 짬짜면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증거금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10월 17일에. 그러면서 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전 세계 금 트레이너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2011년도의 일이 또 똑같네. 이번에는 그때보다 유동성이 많이 넘쳐가지고 더 많이 오르긴 했어. 금은 가격이. 근데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패턴이 똑같죠? 앞으로 이제 오르려고 해도 CME 증거금을 한 번씩 더 올릴 거고, 그러면 예전처럼 조금 이러다 또 한 번 팍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몇 개월은 더 떨어질 거다. 내년까지는 못 오를 수도 있다. 지금 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왜 그렇게 안 보는가? 그때하고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뭐가 다르냐? 패턴이 지금 똑같은데 선물 증거금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인상이 되고 했는데 뭐가 다르나 보나? 그거를 저번에 카톡에 쫙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없죠? 제가 마침 좋은 기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다 하고 스크랩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카톡에다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202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금은이 쫙 올랐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달러를 세상을 구하겠다고 더 많이 풀 때였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도 선물 증거금을 2020년 9월부터 쭉 올렸죠. 근데 이때도 역시나 금보다 은선물 증거금을 훨씬 더 많이 올렸다. 그래서 은시장이 더 많이 폭락했고 그 이유는 뭐냐? 은시장을 끌어내려야 금시장이 같이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기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예전 패턴하고 똑같으면 정말 이번 고점은 끝났죠. 그래서 CME 증거금이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금은 가격은 항상 더 많이 폭락하고 몇 년 동안 힘을 못 써요. 예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무슨 일 터진다 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왜 저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보냐. 그 근거를 카톡에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렸을 것이고 한 번 더 다른 기사의 얘기를 빌어서 들어보죠. 자, 10월 23일에 나왔어요. 기사가. 이거 지금 누가 이 기사를 썼냐면요.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두바이의 고객들의 돈을 받아다가 투자해주는 금투자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기 포트폴리오 고객들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예요. 외부에 보여준 아주 좋은 자료죠. 우리가 언제 이런 거 받아보겠습니까? 우리가 두바이의 부자들이라고 생각해보고 그 사람한테 지금 금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이렇게 막 CME에서 증거금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졌다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난리가 나고 옛날하고 똑같다 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봅시다. 제목부터가 이래요. 금과 은은 원래부터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자산이다. 감정적 자산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가 아니다.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코맥스 선물 거래소에서 최근 10월 17일 날 증거금을 또 인상해가지고 시장을 지금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아주 예전부터 이쪽 방면에서는 유명한 얘기야. 또 올 게 왔구나 이번에도 잘 알려진 얘기예요. 증거금이 상승하면 결국 투자자들은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약한 애들부터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은 진정됩니다. 이 사람은 벌써 10년 전 얘기, 2008년 얘기 안 해요. 45년 전 얘기를 해요.
45년 전에 1980년도에 전설적인 헌트 형제들이 은시장을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띄웠을 때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이 헌트 형제들을 쫓아낼 때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은행들 압박해갖고 대출 막 빨리 회수하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 시장의 모든 룰을 다 바꿔가지고 은시장이 뜨는 걸 막아냈었죠.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 정말 몇십 년 전 자료를 다 갖고 주죠. 이번에 10월 17일 날 은시장의 증거금을 이번에도 금시장보다 훨씬 많이 올려가지고 똑같이 시장에서 쫓아내고 가격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걸 보고 이번에 어이구 나는 못 버티겠어. 여기서 미리 도망 나가야겠어. 겁나서 해서 누군가 던졌고 또 누군가는 일부러 던져갖고 가격 하락을 유도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누군가 증거금이 무서워서 나간 거냐 아니면 일부러 증거금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질 거야 시장에다 막 공포심을 퍼뜨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유도했냐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소문은 무성한데 알 수는 없어.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제가 여기 이거 하나 보여드렸죠. 정일품 골드. 정일품 골드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는 체 하면서 이거 지금 왜 떨어진지 아냐? 뭐 영국은행에서 뭔 일이 있어갖고 유동성이 뭐 어때가지고 그때 이제 CM에서 증거금 올리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어떤 놈들이 이렇게 떨어뜨렸다 막 아는 체 하신데 제가 볼 때는 다 근거 부족. 더 말도 안 되는 소설. 거의 대부분. CM이 증거금 올렸다는 위탁 빼고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큽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누가 매도했다. 누가 뭐 어쨌다. 그래서 이런 거다. 말들은 많은데 그거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팩트는 몇 개 있지만 나머진 다 소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누가 그래서 시장에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적으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투자자한테 그거 알려고 하지도 말고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 이거예요. 시장에서 이번에 왜 떨어진지 아냐? 금이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는 오르다가 또 떨어질 거야. 아는 체 하면서 나한테 와서 돈 투자해서 돈 벌어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는 좀 우리끼리는 좀 피해 가자. 그 이제 우리는 조금 레벨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조작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메커니즘일까요? 그걸 누가 알아? 지금 있는 그 팩트로만은 몰라요. 모호한 영역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누구나 규칙이 허용하는 한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유리하게 움직이려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 이거예요. 공격적인 매도자들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실물 매수 욕구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에 종종 효과가 있었던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카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귀금속 시장이 예전의 패턴을 따라갈 거냐? 중대한 차이가 있다. 왜냐? 이번 현재의 조정은 주로 선물 매도에 의한 것이지 실물 수요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죠. 은시장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뭐라고 했나요? 그때 2011년도, 2013년도, 2020년도하고 지금 다 다른 점은 그때처럼 금은이 오른다 하면서 가치 현물도 올랐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상승은 금년부터는 현물이 주도해서 오른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현물을 더 많이 사고 금년에는 시중에서 현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은시장에 현물이 쫙 빠진 거 보여드렸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부터 엄청나게 은이 줄어듭니다. 은을 다 빼가요. 은실물 시장에서 현물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을 찾으려고 해도 없잖아요. 얼마 전부터. 가격이 떨어졌으면 은을 내놔야 하잖아요. 없다니까. 전 세계에서 은 수요가 안 줄어들어요. 즉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도망간 거는 다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돈으로 거래하는 애들. 진짜 금은은 갖고 있지도 않은 애들. 얘네들이 도망가는 거지. 실물 수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죠. 현재 그동안 금과 은이 상승했던 거는 아시아 투자자들이 현물 금에 대해 꾸준한 관심,
예전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한두 나라만 앞으로 금을 모아야지 했던 그 시절에 그게 아니에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금의 1차 변화의 바람, 은의 2차의 변화의 바람처럼 중앙은행들이 쫙 모아가가지고 금년에는 선진국의 개미들까지 기축통화국의 국민들까지도 다 금을 모으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진짜 금 모아야겠다. 내가 평생 금을 워렌 버핏 그 영상 보셨죠? 제가 만든 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평생 금을 왜 사냐? 바보들이나 산다. 나는 평생 그만 산다 했는데 그분도 금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러죠? 언제입니까? 기축통화가 무너질 것 같다 할 때 샀어요. 기축통화 달러가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때 금을 안 샀어. 실제로는. 뭘 샀죠? 은을 샀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조차도.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다음 달에 은퇴하죠. 다음 달에 이제 확실히 은퇴합니다. 은퇴하면서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더만요. 이번 3분기에도 주식을 더 줄였어. 아니 이 할아버지는 왜 그러지?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심지어 자기네 주식조차 비싸다는 거야. 지금 안 사겠다는 거야. 주식을 계속 더 팔았어. 지금 9월부터 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3분기에 더 팔았다니까요. 현금을 더 늘리고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이분이 포트폴리오에 더 이상 다음 달부터는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마지막 포트폴리오요. 팔고만 나갔어요. 그리고 10월 초에 나와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평생 금 투자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좀 할 때인 것 같다. 은퇴하기 전에 그 얘기 하시고 이제 가시네. 뭔가 달라졌죠, 지금?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사람들조차도, 서양 사람들조차도, 기축통화, 준기축통화국 사람들조차도, 우리 같은 원화, 달러 때문에 막 흔들리는 신흥국 사람 말고 그 사람들조차도 금을 예전 막 ETF를 사는 게 아니라 현물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개미들이 현물을 산다니까요. 지금. 그것도 심지어 전쟁이 있는 나라, 신흥국 못 사는 나라,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돈은 못 믿겠어. 비트코인을 살까 금을 살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 가릴 거 없이 기축통화국은 중기축 그 나라 선진국 국민들도 금년부터 다 금하고 은을 사는데 현물을 산다니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우리나라 한국은행까지 엊그저께 발표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금 다시 한번 사도 되겠죠? 국민 여러분 이제 사도 되겠죠? 그런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금 가격, 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봐가지고 적절할 때 사겠다 예고를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은이 앞으로 뭐 몇 프로가 더 떨어지든 간에 다시 한번 앞으로의 몇 년을 봤을 때 지금부터 늘려놔야겠다라고 한국은행도 드디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게요.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다.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의 국민들까지 전부 다 ETF가 아니라 실물 금은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도망가나요? 여러분들 이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하고 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유 나는 이제 선물 거래 못하겠어. 여러분들 금덩이 은덩이 집에 들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저기 위탁 증거금을 올렸대. 어이구 이거 어떡한데 나 이거 내가 이거 들고 있어. 이거 이제 팔아야겠네. 증거금 무서워가지고. 그런 분 계세요? 현물 시장에서 증거금을 현물 시장엔 증거금이란 게 없어요. 맞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이거 팔고 도망가야겠다라는 거를 현물 시장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미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고점에서 나도 현물을 팔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물을 파는 것이 예전에는 현물 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금은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겠지 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부터 개미들까지 해서 전 세계가 다 현물을 모으면서 달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겁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현물 매수자들은 증거금 올려봤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현물 매수자들이 선물 시장에 전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톡에 한 얘기입니다. 최근 조정으로 뒤늦게 달라붙은 일부 투자자들은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 귀금속이 지금 오르는 이 근본적인 흐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귀금속은 저렴한 기회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거다. 지정학적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고 앞으로 더 변함이 없을 거다. 선진국의 과도한 부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문제가 될 거다. 거기에 금과 은 중에 특히 은이죠. 은의 공급 병목 현상. 점점 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이미 줄어들고 재고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이 모습은 아직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감정은 밖으로 돌리고 눈은 크게 뜨세요. 금은 여전히 금이고요. 은은 시장의 변덕스러운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다른 트위터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보는 트위터. 이 사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은시장에서 현물이 쪽쪽 빨려서 전 세계로 빨려나가고 있다. 런던하고 이런 데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실물을 다들 다 실어가고 있다. 은을 전 세계에서 지금 자기들 나라로 다 빼가고 있다. 요거다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결론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자면 아이고 오늘 6시간 채우네. 금과 은이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그 전부터 그 금융 위기나 지정학적 위기에 쭉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을 올리면서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을 올리면서 금은 가격을 미국 정부에서 크게 후려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맥을 못 추던 그 흐름하고 똑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은 트레이더들은 최근에 힘을 못 쓰는 걸 보고 앞으로 계속 더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그대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제가 두바이의 그 트레이더의 그 기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 견해는 그때 카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현물 스퀴즈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시장에서. 은시장에서 항상 선물시장에서 찍어 누르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제 블로그의 금은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죠? 현물 숏 스퀴즈를 일어나면 선물시장이 뒤집힌다. 그래서 2021년도 2월 말에 레딧에서 한번 붙었죠. 현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네들이 그걸 안 따라주고 몰라갖고 선물시장에서 증거금 올리고 이때도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쭉 내려왔지만 몇 년 동안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개미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 해갖고 전부 다 현물부터 사면서 은값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사서 은값을 올린 게 아니에요. 지난 1년, 2년 동안 현물을 엄청나게 사서 현물 수요가 줄어들면서 은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 영향으로 금가격이 오른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선물 시장에서 찍어 눌러도 실물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실물은 계속 귀하고 실물은 점점 더 많이 찾는데 실물의 공급은 없으면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 올려봤자 선물 시장에 왔던 애들이나 털려나가는 거지. 은가격은 다시 잠깐 조정이 올 뿐이고 현물의 수요 공급이 계속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까 오를까 어떻게 될까는 우리가 이제부터 뭘 보면 됩니까? 현물이 많이 풀리냐를 보면 돼요. 현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중에 은을 다 내놔. 은을 다 풀어. 아니면 시중에 은의 공급이 또 엄청나게 많아져. 그래가지고 런던 그 창고에 막 은이 막 엄청나게 다시 쌓여. 그러면은 은 가격은 못 올라요. 그런 일이 없으면 백날 유지 증거금을 올리고 뭘 하고 해도요. 그때뿐이고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기축통화 그동안 2010 금융위기 때하고 다르다. 이번은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여서 과거 패턴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굳이 갖다 넣자면 1970년대 패턴을 갖고 와야 돼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은 샀을 때 1970년대처럼. 그때 기축통화 패권이 정말 다극화가 되면서 흩어지면서 넘어가냐 국제정세를 보는 거예요. 정치를 보고 외교를 보고 에이펙 회의를 보고 미중 회담 결과에 미중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은 선물 시장에 모아면서 이러면은 조정의 기회예요. 조정의 기회고 앞으로 금은 가격이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여기서 버티는 모습을 괜찮아요. 일주일 더 보여줘도 괜찮고 몇 주 더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선 다지면서 예전 10월 10일 때처럼 무슨 일 생겨갖고 불안하고 흔들리면서 다 하는데 금은이 여기서 역사적인 고점을 버텨나가면서 뭔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시중에 더 많은 서사가 퍼져서 현물에 대한 중앙은행과 일반인들의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 공급 부족이 풀리지 않으면은 그거는 예측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냐면 10월 23일 기사예요. 폭락이 금은시장에 폭락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이 사람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지금 딱 안정적인 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다졌다. 피보나치에서 황금 비율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트를 며칠 더 지났죠. 10월 23일에서 10월 23일이 어디야? 여기네. 그 사람은 여기까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니죠. 며칠 뒤에 여기까지 더 떨어졌죠.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피보나치를 어떻게 봤나 봤더니 전형적인 정설대로 본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의 그 이제 그 정해진 그 엄격한 기준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여기서 1파, 2파, 3파가 하나 끝났고 여기서 조정파가 왔고 여기서 1파, 2파, 3파, 5파가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파가 왔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하나에 끝났고 조정파가 나온 다음에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5파가 끝났고 이번에 조정파가 나왔다 본 건데 틀린 거죠. 결국 이 사람이 기사 내고 나서 며칠 뒤에 보면은 여기서 좀 더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피보나치를 안 믿습니다. 피보나치를 안 믿고 갖다 붙이면 돼. 피보나치가 왜 제가 예전에 한창 혼자 빠져갖고 공부할 때 제가 이론을 바꿔버렸어요. 현대 특히 시장에서 특히 환율 시장이나 은시장 같이 그 인위적인 조작이 많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1파부터 5파까지의 그런 황금률을 안 지켜요. 그거는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 초반에 그 피보나치 씨가 시장이 그때 순진하고 정석대로 돌아갈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편법과 불공정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시장에 다양한 파생 상품으로 쏠림들이 막 생기면서 그 모습이 정확히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월 달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이걸로 보거든요. 거대한 1파, 3파, 5파까지 이렇게 봐버립니다. 이렇게 봐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는 데서는 굳이 피보나치를 따지자면 사실은 지금 아마 이제 원칙대로 따지자면 여기서 따지겠죠. 여기서 따지면 정확히 맞아요. 맞죠? 여기까지 언제부터 따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4월 22일 이후로 은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선 그셔놨거든요. 이때부터 은시장에 기관 매수세들이 제가 들어왔다고 했죠. 이 라인이 기관 매수세 여기 이제 이때부터 은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폭발이 일어난 거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흐름 제가 보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저점에다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맞춰봅시다.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보죠? 이게 오히려 더 잘 맞아요. 저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이렇게 하면 결국 지금 빨간 선까지 한번 조정해서 딱 내려온 피보나치에 맞게 내려온 거에서
피보나치로 뭐 저기 막 그 차트 분석하는 거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은 무슨 정확히 이유도 모르고 무슨 그 옛날 성경 믿듯이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진짜 하느님이 한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것처럼 지금은 그게 안 먹힌다고 봐요. 저는. 제가 굳이 피보나치를 여기서 지금 한다면 저는 이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굳이 한다면 여기서 하겠어요. 그러면은 딱 잘 모양이 이쁘게 들어맞긴 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다 놓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다 놓고 싶어요. 여기다 놔가지고 왜냐하면은 이때가 제가 그 은시장 영상을 만들었지만 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 해서 금에서 털고 33시간 동안 하루 반나절 동안 금시장 털고 은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30분 봉으로 설명드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은시장에서부터 이제부터 금시장을 쉬고 은시장 랠리를 시작하자 하는 애들은 시작은 여기부터 됐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굳이 본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1파, 3파, 4파, 5파를 찾는데 만약에 제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짝 A, B, C 44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딱 좋은 조정이에요. 근데 이제 피보나치가 항상 들어맞진 않는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재미로 맞춥니다. 이걸로 절대 예측을 안 하고요. 지금 봐야 될 거는 무엇보다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시장의 반응, 국제 정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달러 가치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해지에 대해서 금은의 해지 비중을 여기까지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야 된다고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아까 본 것처럼 실물 스퀴즈, 실물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오른 것은 증거금을 뭐 때려받고 뭘 해도 세계가 변하고 있다. 국제정세가 기축통화판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걸 보고 덤벼든 거기 때문에 그런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 생기면 아니면 실물의 수요 공급의 비대칭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물 수요자가 여기서 꺾이기는 힘들다. 관망하면서 이제 국제정세의 모습 보는 걸 보면서 나와야 되죠. 일단 지켜볼 뿐입니다.